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시사에 관한 얘기들이라고 하는 거는 끝이 없어요. 그런 거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도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는 주역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주역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동양의 모든 고전의 기본이 되는 아주 가장 지고한 고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는 거고, 그 공부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도 많은 뭐랄까 우리 문명의 기저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난 주역이라는 거는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항상 새로워요. 저도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신비로운데, 그 신비로운 게 너무 애매해가지고, 이게 문장이나 이런 게 애매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문장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 접속사니 이런 것이 일체 없이, 전치사, 접속사 뭐 이런 것들 관계사들이 없이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해놔가지고 영원한 해석의 그 어떠한 지평을 열어놓고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그 꾸준하게 이 시대의 주역만 제대로 알면은 우주를 깨닫게 되고 인간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이 인간답게 사는 어떠한 도덕성, 그 길을 획득하게 된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 이 도올TV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은 진지한 그 배움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자신도 이 강의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다 알아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배우고 생각하고 묻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역을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암울한 이 시대에 주역을 나는 공부했다, 여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오늘 강의하기 전에 책을 한 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두 권을 들고 있는데, 이건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라는 책이고, 이거는 임원경제지와 조선의 일용기술이라는데, 한국의 과학과 문명이라고 그래서 들녘 출판사인데, 한국의 과학과 문명이라고 그래서 자그마치 30권의 시리즈가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서 나왔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저와 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참 철학사를 쓸 수 있는 민족이다, 이런 말도 했지만은 우리가 과학사를 쓸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 시리즈로 증명이 되는데, 이 책은 물론 전북대학교에, 이게 그래도 국립대학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2010년에 이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12년 만에 이 방대한 30권의 이 책이 완성됐는데, 오늘날에 제가 있기까지 제 인생의 가장 그 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역시 제 몸의 질병, 관절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965년에 대학을 들어갔다 낙형을 하게 되는데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1965년에 평화봉사단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천안에 그 평화봉사단원이 저하고 같이 방을 쓰게 되면서 제가 이제 영어를,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인생이 결국 영어를 어린 나이에 그 미국에서 그래서 대학원을 나온, GI가 아니고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온, 걔는 역사학을 한 친구인데, 그런 친구하고 방을 같이 쓰면서 대화를 나누고 영어로 된 책들을 자유롭게 읽게 됐는데, 신학대학을 들어갔다가, 이거 생물과를 다녔다가 생물과에서 신학대학으로 갔다가 신학대학에서 다시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들어가는데, 철학과를 들어가서 서양철학으로 전공하다가, 제가 서양철학을 하다가 이제
동양 철학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 바꾸게 되는 전기가 이 조세프 니담이라는 사람이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라는 책인데 그 당시 그 사실은 그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냥 SCC라고 그러면 다 합니다. 그냥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논문에서 SCC라고 이렇게 쓰는데 중국의 과학문명이죠. 이 중국의 과학문명이라는 이 책은 조세프 니담이라는 사람인데 분자생물학자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분자생물학자인데 어떻게 하여튼 중국에 가서 살게 되는 기회에 중국 문명의 그 과학적 측면을 역사적으로 다 파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 방대한 자료들을 흡수하고 그거를 정리하고 있는지 이 책을 내가 만났을 때 충격을 받은 거야 내가. 그래서 Science and Civilization China라는 이 책이 자그마치 이것도 한 20-30권 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볼륨 2가 이 중국의 과학과 철학과 중국 철학과의 관계를 제너럴하게 스케치한 건데 이 세 개의 사상사가 요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 근데 그것도 아주 고도의 사유를 가진 언어를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 철학에 대해서 사실 이런 언어를 접할 길이 없었거든 나는. 근데 완전히 개념적으로 그게 뭐 도가 철학 그러면 도가 철학도 그냥 하나의 근데 이거는 서구적 개념을 쓰되 서구적 개념에 의해서 중국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도가 철학이 하더라도 그 그냥 하나의 아나키즘으로 예를 들면 도가도 비상도라고 도를 도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비상도다 하는 내가 강의하고 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이게 뭐냐면 도라고 개념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그 태도야말로 과학의 가장 본질적인 객관주의적 인식론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 언어로 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건 상도가 아니다.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도가 철학이야말로 이 노자를 과학철학적 측면에서 당시 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이 과학이 표방하는 소위 말해서 이 관념적 폭력을 다 제거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자. 그게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이 자연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과학사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어프로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거를 이 아주 고차원의 영어로 이걸 내가 읽었을 때, 이야, 이거 지금 풍우라니만 읽고 이래가지고는 이건 책도 없겠구나. 전 세계의 보편적인 언어. 여기 딱 나오는 거 보면 뉴턴이라는 놈이 그게 과학자가 아니라 중세기의 마지막 주술사다. 매지션으로 친다고. 그 당시 그 서양의 과학이라고 하는 게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 우리도 다 건물을 지었고 밤이면 다 하늘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에게 천문학이 없었냐. 어떻게 옛날에 벌써 일식 월식을 다 예측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어떻게 음력을 만들고 양력을 만들고 어떻게 이런 걸 다 했겠냐. 결국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과학이거든. 그 과학의 본질을 규명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이게 이 그리운 책을 내가 이 책에 말이야 한 줄도 새카맣게 그냥 여기 한 줄도 안 빼놓고 다 봤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 책을 그 당시엔 이렇게 철저하게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냐면 내가
보니까는 그때 한국에서 이걸 살 수가 없었다고. 그 대만을 유학을 가자마자 이걸 샀더만 그래 내가. 대만을 가자마자 샀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다가 그랬거든. Science and Civilization China인데 진산이라는 데서 타이베이 1972년 노벰버란 말이야. 그러니까 노벰버니까 내가 유학 1972년 노벰버인데 A great challenge of my life. 내 인생이 이것처럼 위대한 도전은 없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사줬냐면은 제 처가 지금 그 당시 결혼하지 않았을 때인데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 어느 서점에서 이걸 나를 사준 거더만 그래. 내가 조세프 니단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 그리고 얘 생각이 이렇게 쫙 떠올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귀국해서 1982년부터 그 전에도 물론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82년부터 내가 이 책 조세프 니담에 관해서 진짜 사방에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은 조세프 니담을 공부해야겠다는 그런 붐이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이 전북대학교에서 이거 30권에 결국은 조세프 니담의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와 한국의 과학과 문명이 이게 30권이 여기에 등장했다. 거의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비슷한 무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학문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 쭉 이건 한번 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1권이 그리고 제2권이 한국전통지리학사 제3권이 한국전근대 교통사 4권이 세종시대의 과학기술 그 다음에 5권이 조선 후기 과학사상사 그 다음에 한국근대과학 형성사 한국과학기술혁명의 구조 여기 보면 근현대 한국 쌀의 사회사 쌀 한국천문학사 한글과 과학문명 한국의 과학과 종교 한국전통시대의 토목문명 한국금속문명사 여행과 개혁 농업기술과 한국문명 짜자짜자 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한국의 전쟁과 과학기술 문명, 한국 수학 문명사, 토기와 도자기, 한국의 과학기술과 시민사회, 한국의 술수과학과 문명, 뭐 이런 해서 이제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를 보시면은 이 30권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책들을 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제 평생에 조세프 니담에게서 받은 그 충격, 이 받은 충격을 우리 후학들한테 쭉 얘기를 했고 그것에 또 힘입어서 이런 30권의 방대한 저술이 나왔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국에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학인들이 이 진실한 공부를 하면서 아주 본질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귀국 가서부터 얘기한 게 근본을 우리가 다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번역을 강조했고 이런 과학기술의 기초적인 책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개발시켜야 되고 거기서 학인들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도 정치가 개판인데 그 개판인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할 내가 사실 가치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런 위대한 학문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하시고 한국 젊은이들이 결코 잘못 나가고 있지 않다는 거. 나는 이거 너무도 뿌듯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은 동인괴를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동인괴 그러면은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최근에 그 뭐 대장동인가? 대장동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개발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천화동인이 여기서 온 건데 뭐 하여튼 고전의 소양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점쟁이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근에까지 그 불행한 스토리가 된 천화동인 이야기를 이 주역의 괴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지우기 전에 내가 이 조세프 니담의 말 중에서 이 도가 문명을 하면서 그때 나한테 딱 내 저게 꽂힌 게 왜 이렇게 객관적인 위대한 과학적인 인식론이 BC 세기에 서양은 꿈도 못 꿀 적에 그리고 그 뒤에 중세기를 거치면서 그렇게 난잡하게 종교 문명으로 갔는데 중국은 고도의 그런 객관적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인식론을 그렇게 치열하게 노자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과학이 거기서 안 나왔냐. 서양을 능가하는 과학이 안 했냐. 그런데 도가도 비상도를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도가도 비상도라고 해서 도를 도라고 말하는 그 언어의 폭력을 제거한 거는 옳았는데 그것과 더불어 여기 딱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까지도 같이 쓸어내버렸다. 그러면은 과학이 안 됐다. 그건 아니 미스티시즘이 되고 그거는 그게 거기서 실패를 본 거다. 히랍 문명은 이걸 확실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인류사를 지배하게 된 거다. 그 당시 이런 그 비전을 내가 1960년대 한국에 그냥 초라한 그냥 고려대학 촌놈 학생으로서 이런 얘기를 내가 고민하고 스트럭을 하면서 그래도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러한 자세로 나와 더불어 우리 문명의 문제를 고민하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우리 미래를 구상하고 건설해 나가자. 근데 이 동인이라는 말은 여기 펠로우십 코퍼레이션이라는 말을 했지만은 동인이라는 말은 그냥 쉬운 말이에요. 이 동인이라는 거는 물론 이건 인은 고어에서는 인이라는 건 타인을 말한다고 그랬죠. others. 자기를 얘기할 때는 기를 쓰지 인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들과 동인이라는 거는 동지가 된다. 그들과 이렇게 화합된다. 그리고 타인들을 규합한다. 또 규합한다. 그래서 펠로우십, 코퍼레이션 하나의 공동체 정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인이라는 거는 비색한 아까 앞에 이제 그 비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색한 시대가 끝나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협동해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한다. 그게 동인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한다. 물론 대장동을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한다는 포부를 가졌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스케일의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지. 동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근데 이 괴사를 보면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 동인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야라고 그랬단 말이야. 우야가 뭐죠? 들판에서. 그러니까 들판에서 사람을 모은다. 동인이라는 건 사람을 끌어모은다. 협력을 구한다. 한 패거리를 만든다. 그런 건데 동인 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들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판이라는 거는 오픈하다는 거예요. 상징성이. 사람을 모은다면 항상 밀실에서 모으고 뭐 부잣집 막내 아들 무슨 요새 유명 재벌집 막내 아들 뭐 그런 영화가 있다는데 그게 그냥 뒤에서 꼬부락 하면서 정치도 주물르고 자기들끼리 몇몇이서 세상을 다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동인이라는 건 항상 칵 트여진 누구나 볼 수 있는 들판에서 동지들을 규합한다. 항상 들판에서 사는 정신. 그래도 나는 들판에서 사는 사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이 도울TV를 통해서 지금 하는 것밖에 없다면 이 들판이야. 난 들판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동인 우야라고 하는 거는 동인의 정신. 펠로우십은 오픈네스와 모든 펠로우십은 오픈네스와 어네스트한 개방적이고 정직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형이라는 거는 제사를 같이 그렇게 해서 제사를 같이 지내고 약속을 하고 하느님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한다는 마음을 다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대천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모험을 큰 대우를 건너는데 이로움이 있다는 건 이렇게 들판에서 동인을 하게 되면은 그런 세력들과는 큰 대우를 건너는 것이 좋다, 옳다. 그리고 군자로서 미래를 묻고 이 모험에 대한 하느님과 소통을 하면은 이롭다. 이롭다. 근데 대상전의 해석은 여기 천과 화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천이 있고 밑에 화, 이 리괴니까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과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하늘 밑에 있는 게 동인의 모습이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항상 모습으로 보자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비괴니 그런 거 할 때도 했지만은 이게 불이 이 하늘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위로만 올라가니까 점점 격리가 되는데 여기는 불이 밑에 있으니까 이 하늘과 더불어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동인의 꾀라 이거예요. 동인. 항상. 그래서 이제 군자는 여기 유족변물이라는 거는 같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여기 족이라고 그랬죠. 분류하고 주변의 모든 사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변별한다. 분별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 나간다. 새나라 건설의 씨앗을 만든다. 하늘이 불과 더불어 하는 것이 동인이다. 군자는 이러한 상을 본받아서 유족 변물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가슴에 딱 와 닿지는 않죠. 이 상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상을 가지고 모든 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대상전의 해석은 그 나름대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족 변물이라는 거. 그 정의천은 이거를 갖다가 그 주자의 선생이 유족 변물을 유족함으로써 변물한다 이랬는데 그 말이 안 돼요. 군자는 여기 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그 상을 본받아서 족을 유하고 물을 변한다.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를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해야지 유족을 묶어서 해석할 수는 없다. 여기 우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만 해도 뭐야? 괜찮은 거야. 그냥 밀실이 아니라 이거야. 대문 앞에서, 자기네 대문 앞에서, 야, 와라. 나하고 뜻을 가질 사람 와라. 그러니까 이게 밀실이 아니에요. 이 우문이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문에서 사람들을 규합한다. 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문 내에서 사랑방에서 몰래 앉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가 되는 거고. 근데 유기는 여기서 유일한 음효란 말이야, 유기는. 근데 유기는 중정을 얻고 있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효인데, 이 효는. 그리고 구오하고 정응하잖아요, 이게. 이거는 다섯 번째고, 이게 양이니까 이게 굉장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구호가 양이고 유기가 음인 둘 다 이건 중정을 둘 다 중정을 얻고 어떻게 돼요? 서로 음양으로 화합하니까 최상의 컨디션이야. 최상의 컨디션인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이 유기가 동인을 자기 종족 내에서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9~5의 백업을 받아가지고 이 들판에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 그 문중, 종파, 자기가 친하게 하는 이 권력에 어떤 테두리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크게 흉하다 그러지 않았어도 린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면 아쉬움이 남는다. 이건 유기는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자기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최수은만 해도 경주 거기에 엄청난 종에 있는 사람들인데 종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이 사람은 뛰쳐나갔거든. 그러니까는 수은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종족 내에서 동인을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은은 경상도 영남 유생들이 수은을 박해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하여튼 최근에도 얘기를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성균관대학에서 우리 유학대학에서도 우리 동학을 선생님과 같은 시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성균관대학의 유학대학에서도 동학을 강의를 안 했다 이거야. 근데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수은 집안이야말로 되게 정맥이고 그리고 유학에 하나 어긋나는 것이 없는 아주 당당한 유학의 새로운 국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학대학에서 새롭게 문제를 봐야겠다. 이래서 수은을 도울 선생님 모셔다가 얘기를 듣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훌륭한 교수가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라면은 그런 의도가 있다면 내가 응하겠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지. 지금. 성균관에서도 이제 수은을 내치는 게 아니라 수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거를 유학의 어떠한 고유한 우리 유학 사상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우리 도올TV가 이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이 기능이라는 게 귀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열심히 들으시고 최소한 한 3만 명이 꾸준히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영향력이 계속 파급이 되어 나가는 거죠. 참 좋은 변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변화죠. 9.3은 이제 여기 꼭대기니까 아마 3이라는 게 이게 좀 그러니까 9.3은 너무 양강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상궤로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양위의 양요에서 득정은 하고 있지만 중을 얻지 못하고 상당히 빨리 치고 올라가려는 난폭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구도 여기 응하는 상구도 이거는 너무 난폭하고 이게 또 이게 같은 양요에서 응하질 않아요. 응하질 않아. 그래서 결국은 이 9.3으로서는 동인을 위해서 사랑을 모으기 위해서는 구호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호를 칠 수밖에 없어요. 아래에 있는 유기애가 협력을 부탁하지만은 이 유기는 뭐예요? 구호와 이미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일로 갈 수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구호라고 하는 건 이거는 천자의 자리인데 정면으로는 못 가고 군대를 숲속에다가 매복시키는 좀 그런 방법으로 구호를 치어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높은 릉이라든가 이런 담이라든가 하여튼 고지에다가 자기 정찰하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가서 본다 이거야. 기회를 엿본다. 상징적이죠. 뭐 군대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그 숲을 속에다가 그러니까 하여튼
은밀한 방법으로 쳐들어갈 그런 계획을 세운다 이거지.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기회는 오지 않았다. 헛질을 거지. 어떻게 9.3이 9호를 쳐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9.3은 9호를 칠 수밖에 없었고 9호를 치는 방법은 복병을 만들어서 어떻게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9호를 치려고 하는데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3년을 기다려도 그 불응이라는 것은 이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